여러분은 쉴 때 불안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처방전,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가학자 이영길 작가의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 걸까?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이미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잘 쉰다는 것, 진정한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작가는 미국에서 여가학을 가르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쉼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쉼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네요.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쉼 결핍 증후군에서부터 삶을 바꾸는 쉼의 힘까지 차근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책 중간중간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상담을 받는 듯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자는 홀가분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깊은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끝없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진정한 쉼이란 거짓된 질서에 맞서는 저항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제 책 속에서 특히 제 마음에 남았던 부분을 일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이영길 지음. 출판 다산초당. 1장. 쉼이 결핍된 삶이 보내는 신호들. 쉼 결핍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쉼 결핍 증후군이란 쉼의 부족으로 생겨나는 역기능 상태를 말한다. 일 중심적인 일상에서 쉼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증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쉼 결핍 증후군은 신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번아웃, 불안장애, 우울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쉼 결핍 증후군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낭비로 여겨질 때 찾아온다.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쉬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몸이 피곤하고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읽고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쉴 시간은 없다. 결국 문제는 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는 지점에 있다. 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이 때문에 쉼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쉼 결핍 증후군은 성큼 다가오는 것이다. 쉼 결핍 증후군은 불안으로 찾아온다. 쉬고 있으면 막연하게 두렵다. 오은 시인이 한 칼럼에서 이를 잘 설명해 주었다. 그는 쉬고 있음을 의식하는 순간 쉼이 주는 안도감은 사라지고 거기에 불안감이 들어선다고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하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생산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열등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 감정이 떠오른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계속 일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
걱정한다. 쉬고 있으면 승진하지 못할 것 같아 덜컥 불안해진다. 이런 생각 속에서 쉼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뿐이다. 쉼 결핍 증후군은 불안감 외에도 여러 증상으로 나타난다. 우리 삶에 쉼이 부족할 때 생기는 일. 쉼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쉬지 못한다. 쉬고 있으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꼭 죄를 짓는 것처럼 느낀다. 일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 반대로 쉬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크게 불편해진다. 그래서 이래도 되나 라고 스스로 묻고 안 되지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쉬고 있으면 게으른 사람, 야망이 부족한 사람, 비생산적인 사람, 약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다. 따라서 이들에게 쉼은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자 죄책감 유발자다. 이들은 항상 피로에 찌들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다.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오전부터 지쳐 있다. 이렇게 피곤한 게 맞나?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자문하지만 답은 없다. 커피를 들이부어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 때문에 실수도 잦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여유도 없고 매사 짜증만 날 뿐이다. 또한 이들의 기쁨은 침식되어 있다. 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기쁨을 느껴본 지 오래되었다. 전에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기도 했고 순간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는 자유도 있었다. 기쁨의 발산이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쁨이 잠시 잠든 것 같다. 쉴 때의 마음 상태가 일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부의 요구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성취 욕구는 기쁨을 경직시키고 희미하게 만들었다. 쉴 때라도 기쁨을 느껴야 하지만 이제 쉼은 김이 빠진 탄산 음료처럼 싱거워졌다.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경험을 추구하려면 다가오는 단순한 기쁨을 삶에서 밀어내야 한다. 여유로운 산책의 기쁨, 따뜻한 차 한 잔의 편안함,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은 이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좀비처럼 쉬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다. 귀중한 휴식 시간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생각해보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소셜미디어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더 오래 함께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를 유혹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가 이미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쉴 새 없이 스크롤 바를 내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든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좀비 같은 쉼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유튜브를 보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버스와 지하철, 식탁, 침대, 화장실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지쳐버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이 자기만 들여다보라 재촉하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기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조금도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좀비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 이들은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현재 쉼이 부족하지만 미래의 휴가나 은퇴의 시기로 쉼을 미루며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죽어라 일할 때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은퇴하면 지겹도록 쉴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경제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은 쉴 수 없으니 사는 게 좀 나아지면 그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유로 휴식을 미룬다. 미래의 불확실한 쉼을 현재의 확실한 노동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 모르니 쉼은 항상 뒤로 밀린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쉬고 싶어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면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귀가하면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뒹굴다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의 저자인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재찬 교수는 우리는 쉴 줄 모르며 쉬는 것을 배워본 적도 개척해 본 적도 별로 없다고 이야기한다. 쉼도 소비로 해결하려고 하기에 쉬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의 말이 맞다. 쉼이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며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남의 쉼을 흉내내려 해도 내게 맞지 않아 그저 스트레스일 뿐이다. 나만의 쉼, 내 삶에 잘 맞는 쉼을 찾기 어렵다. 쉼 결핍 증후군에 걸린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2상. 삶을 변화시키는 쉼에 대하여. 사회가 만든 거짓 서사에 저항하라. 순응하는 사람은 더 잘하지 않는다. 혁신은 또한 저항, 마음의 거센 저항이다.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문제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항을 통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굳게 붙든다. 쉼의 혁신은 저항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함,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따라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순응하도록 배웠다. 잘 순응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적응력은 수능력이다. 순응을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이것이 모두에게 익숙한 삶의 지혜다.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저항이 거의 없으며 우울과 소진을 동반한 수능주의와 합의가 대세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짚으며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대신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바쁜 삶은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판단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수가 가는 길이 내게도 맞는지 물어볼 틈이 없다. 필요한 이들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다. 저항은 이미 피곤에 절어 살아가는 삶에 문제를 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순응은 더 큰 피로로 삶을 몰아간다. 따라서 혁신가는 순응이 달콤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독이라는 사실을 빨리 눈치챈다. 이를 멈추고 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저항이다. 더 크게는 우리 사회가 신처럼 떠받드는 성과와 효율성, 이익, 그리고 무자비한 경쟁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시 될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항이 필요한 것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사회의 가치에 매몰되고 만다. 혁신적 쉼은 저항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쉼을 누리려면 먼저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호모 레지스탕스가 되어야 한다. 바쁨이 훔쳐간 삶을 되찾으려면 철저한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회의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서사에 도전하고 모든 것에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풍조에 담대히 저항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와 생산성의 폭력으로 우울해진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 호모 레지스탕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존 세상과 불화를 각오해야 한다. 작은 반란을 시작하는 것이다. 늦더라도 바른 선택, 한병철 교수가 지적한 자기 착취가 아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에 무언가 다르거나 새롭다 혹은 진정성 있다는 자각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창조는 저항 정신에서 시작된다. 호모 레지스탕스의 저항은 이타적이기도 하다. 나의 성공과 안정만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저항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이웃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이 내 삶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 고립된 현상에 맞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즉, 의도적 쉼은 내 안에 교리처럼 뿌리내린 일 중심의 삶, 나 중심적 삶에 저항하는 것이다. 저항의 이유는 분명하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반란 혹은 저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반감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기억하자. 의미 있는 변화는 거친 저항을 동반한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기존의 직장에 사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뒤집어 엎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쉼 또한 마음을 혁신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혁신적 쉼, 저항적 쉼.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저항은 삶의 질을 낮추고 인간다운 쉼을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는 것이다. 바쁜 일정, 과도한 성과, 끝없는 경쟁 속에 고립시키는 구조의 저항에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바른 저항은 쉼을 방해하는 모든 외적, 내적 요소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회 구조나 문화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쉼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런 바른 저항을 통해 우리는 참된 쉼과 여유를 회복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저항을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일은 훨씬 어렵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말했듯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롭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억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외양을 통해 지배한다. 우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며 자유의지로 쉼을 거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자유는 조작된 자유다. 그의 지적과 같이 삶의 모든 영역이 자발적 선택이라는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저항의 가능성 자체가 흐릿해진다. 이러한 현실 진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의도적으로 멈춤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피로의 해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되묻는 조용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삶의 쉼을 깊이 있게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설명할 6가지 쉼은 단순한 휴식의 방법론이 아니라 쉼이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핵심적인 원리들이다. 이 원리들은 각자의 일상에 쉼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쉼이 내면을 회복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삶의 쉼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피로를 회복한다는 효과를 넘어 자본과 효율성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 6가지 쉼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발견하길 바란다. 3장. 멈추는 법을 알아야 나아갈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완벽주의, 즉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열망은 성취감과 자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는 순간 스스로를 억압하며 이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조그만 실수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 분명한 건 완벽주의는 우리를 조금도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쉴 때마저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며 완벽을 추구하려 한다. 당연히 쉼은 멀리 도망간다. 쉼과 완벽주의는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는다.
쉼의 자리에 완벽주의가 끼어들면 우리는 만족 대신 불안과 자기 비판 속에서 쉼을 조각내고 만다. 쉼은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수행이 되어버리고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그렇기에 쉴 때는 완벽주의를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허용하는 연습, 그것이 진짜 쉼의 시작이다. 쉼 안에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면 일할 때도 자신에게 그 무게만큼의 여유를 줄 수 있게 된다. 성과보다는 의미에 집중하는 태도가 싹 튼다. 더 나아가 삶 전반에서 완벽주의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스스로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자기 표현이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계도 부족함도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값이며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이다. 그러니 쉽진 않아도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받아들이자. 지나치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자. 특히 쉼을 위해 시작한 활동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악기 연주 등의 부족함과 어색함, 부끄러움을 느끼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작은 성취나 노력에 인정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쉼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저항하는 쉼의 마음이다. 삶의 지루함을 받아들일 것. 어릴 때 자주 하던 말이 있다. 지루해 죽겠어. 하지만 도무지 지루함을 견딜 수 없어 무엇이든 해야 했던 건 어린 시절의 추억만은 아니다. 어른에게도 지루함은 피하고 싶은 적이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라고 말하며 치를 떤다. 지루해서다. 지루함은 인류에게 환영받은 역사가 없다. 다양한 놀이와 게임이 생겨난 배경도 사실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생겨난 말도 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 말 또한 성과와 생산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 서사다. 이 거짓이 스마트폰을 아기들이 울고 보챌 때 입에 넣어주는 쪽쪽이 같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면 아기가 울음을 그치듯 지루함의 보챔도 그치는 것이다. 사회의 거짓 서사는 우리로 하여금 지루함을 피해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이것과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초고속 시대, 과잉 정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루함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MIT의 심리학 교수 셰리 터클은 흥미롭게도 지루함이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위대한 자양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인이 디지털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더 넓은 환경의 삶을 다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지루함에는 혁신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설명한다. 지루함과 창의력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지루함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걸까? 쉽게 말해서 지루함은 활동의 상태에서 존재의 상태로 뇌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활동의 상태란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외부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상태다. 반면 존재의 상태는 성과나 목적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을 느긋하게 들여다보는 상태다. 지루함은 바로 그 전환의 문이 된다. 지루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의 생각과 달리 지루함은 우리의 신경 시스템을 안정시켜주고 현대 생활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자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혁신의 자양소다. 우리는 지루할 때 더 혁신적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예술가나 건축가, 사상가들은 지루함의 과학을 아주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다. 그중 하나가 몽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심리학자 제롬 싱어다. 그는 지루함을 긍정적 건설적 몽상으로 보았는데 외부 자극이 부재할 때 우리의 내면 작업장은 활동적인 각성 생활의 제약을 벗어난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머무르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다. 파스칼은 지루함 속에서 인간은 내면의 깊이와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이 새로운 통찰과 혁신의 근원이 된다고 여겼다.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도 지루함의 힘을 아주 잘 이용한 인물이다. 그는 때때로 의도적으로 지루하게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떠오른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캔버스에 담곤 했다. 그의 작품은 지루함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즉, 지루함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귀한 손님이다. 지루함을 통한 정신적 배회는 창의력과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루함은 비집중으로 뇌를 충전하고 조정해서 필요할 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지루함을 잘 견디는 사람은 창의력이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뇌의 비밀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뇌과학은 지루함이 뇌의 특정 신경막인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정신 상태라고 정의한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상상력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명칭이다. 독일의 명상가 니콜레 슈테르는 집중과 비집중은 기능이 다르며 집중은 길 앞을 똑바로 비추는 폐쇄적이고 좁은 광선인 반면 비집중은 멀고 넓은 곳까지 비춰 주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8장 삶은 사람으로 충만해진다. 사랑의 쉼. 쉼은 자신을 바로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없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쉼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데 시간을 쓰느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는가. 이 때문에 삶은 점점 메말라간다. 쉼은 바로 이럴 때 나 자신에게 다가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시간이다. 저널리스트 니콜레 슈테른도 쉼은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자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즉, 쉼은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다. 쉼이 나 자신의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탈진 상태일 때는 내 안에 어떤 상처와 분노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쉼은 이러한 독소를 방치하게 두지 않는다. 이 감정들을 해독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다. 상처와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내려놓을 용기를 되찾는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타인에게도 똑같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나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돌볼 수는 없다. 쉼을 충분히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기에 이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고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흔히 하는 자기 사랑은 나르시시즘이며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자기 사랑은 곧 이타적인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쉼은 피로가 만들어낸 배려 없음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결국 쉼은 삶의 귀한 선물이다. 쉼을 통해 얻은 자기 사랑은 이웃사랑의 시작점이며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목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자.
고립을 넘어 연결로.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쉼과는 달리 공동체의 쉼은 즐거움 속에서 완성된다.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쉼은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속감과 연대를 제공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파편화된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쉼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때로는 조용해야겠지만 때로는 활기차고 발랄해야 한다. 쉼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며 나라는 좁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삶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립의 문제에서 벗어난다. 쉼은 공동체로 확장될 때 본질적인 힘을 발휘한다. 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며 그만큼 타인을 돌본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쉼의 목적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다.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쉴 때도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불안하다면, 지금 내 삶의 균형을 점검하고 싶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길을 살고 싶다면,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